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역사를 함께할 하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발해의 건국과 성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발해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 성장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발해의 통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발해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그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과 거란인, 말갈인 등은 당나라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나라는 엄청난 수탈과 폭압적인 정치를 실시하면서 많은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의 기세가 한풀 꺾였을 때 이 틈을 타서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빠져나와서 동모산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발해를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선생님이 지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통치체제 하에 있던 고구려 유민과 대조영은 틈을 타서 동모산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천문령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천문령 전투에서 고구려인을 비롯한 대조영이 승리를 하게 되죠. 여담이지만 인구 구성을 보면 지금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말갈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고구려인은 발해 전체의 인구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80% 정도가 말갈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국된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 계승 의식에 대해서는 이따 자료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영의 뒤를 이어서 무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왕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잘 와닿지가 않죠? 무왕의 무는 우리가 흔히 무인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이 한자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왕의 이미지가 어떨 것 같나요? 그렇죠. 뭔가 싸움을 많이 하고 호전적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실제로 무왕은 당시 당나라의 이상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당나라를 공격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무왕은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전에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표방한 거죠. 그리고 당과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견제하며 발해의 장수였던 장문휴라는 인물로 하여금 산동만도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무왕 때 여기 당나라는 발해 지역에 있었던 흑수말갈을 이용해서 발해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눈치챈 무왕은 우선 흑수말갈을 공격하게 되고 장문유 장수로 하여금 산동반도를 공격하게 하죠. 또한 밑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신라가 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신라의 발해를 공격하는데 도움을 청하게 되고 신라는 밑에서 발해를 공격하지만
이 공격 역시 저지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여기 보면 무예, 즉 무왕은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고구려를 계승하여 그 영토를 수복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일본에 보낸 국서에 지속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누구 씨의, 그쵸, 고 씨의 발자취를 따르겠다 라고 했는데요. 이는 고구려의 명맥을 잇겠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보낸 국서에 문왕은 스스로 고려 국왕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발해 건국과 무왕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무왕의 뒤를 이어지기 위한 문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무왕은 아까 싸움을 잘할 것 같고 호전적일 것 같은 이미지였다면 문왕은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잘 모르겠죠. 아까 무왕의 무는 무인할 때의 그 무자라고 했는데요. 문왕의 무는 그럴 문자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싸움을 하기보다는 우호적이고 친선, 그러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문물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무왕 때 서로 견제하고 다투기만 했던 당나라와 그리고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왕에 이어 대흥이라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고요. 문왕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황상 그리고 대왕이라는 칭호까지 사용을 함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나라로서 자부심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 문왕 때는 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동모산, 중경, 상경, 동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경이 보일 겁니다. 교과서에는 문왕이 상경으로 천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동모산에서 바로 상경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문왕 때는 처음에 동모산에서 우선 중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중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동모산에서 상경으로 바로 천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상경에 있다가 동경으로 다시 천도를 한 뒤에 문왕 이후에 즉위한 왕이 다시 상경으로 천도를 하면서 마침내 상경이 발해의 수도가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문왕은 동모산에서 바로 상경으로 천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중경을 거쳤다가 상경으로 천도를 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왕 때는 발해의 전성기를 이룩을 했고요.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해동성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맞아요. 바로 바다 동쪽에 번성한 국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자료는 무왕의 아들인 대흠무, 즉 문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왕이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발해 전성기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발해의 지도만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전성기를 누렸는지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고구려 지도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지도가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입니다. 보면 만주와 그리고 한반도 북부, 그러니까 한강 이북을 거의 다 차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발해 전성기의 지도인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고구려에 비해서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발해가 전성기에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는 발해의 대외 교류를 선생님이 적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실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꼭 필기를 하고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발해 5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발해가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5가지 길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이 뒤에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크게 당나라 그리고 신라와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나라와의 관계는 초반에는 대립 관계였다가 친선 관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배운 무왕 기억하죠? 무왕 때 장문유로 하여금 어디를 공격하게 한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바로 산동반도를 공격하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립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왕이 즉위한 뒤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해에 유능한 인재들이 빈공과에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빈공과라는 것은요, 중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험입니다. 잘 알겠나요? 다음으로 신라와의 관계를 설명을 할 텐데요. 신라와의 관계는 국내도 있지만 국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즉,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대립하기도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대립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당나라가 발해를 공격하는데 신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 기억하나요? 네, 그래서 이때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대립하게 되죠. 그 뒤에 쟁장 사건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하나 적어놨는데요. 이는 신라와 발해의 사신이 당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발해의 사신이 신라의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것을 당나라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거절당하게 되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즉, 발해는 당나라에게 발해를 신라보다 더 대접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와 더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나요? 반면에 우호적인 관계였을 때도 있었는데요. 우선 신라에서 대조영에게 대아찬이라는 관직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골품제 했을 때 이 대아찬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네, 잘 기억을 못하겠죠? 통일신라 골품제 하에서 이 대아차는요, 육두품은 꿈에도 꾸지 못할 관직이었어요.
자, 그러면 육두품이 꿈에도 꾸지 못했으면 누가 이 관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육두품 위에 있었던 진골만이 가능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직책을 대조영에게 하사한 거죠. 또한 발해가 거란에 침입을 받았을 때 신라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도가 바로 발해 오도를 표현한 지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의 총 5개의 큰 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거란도는 거란과 교류를 했던 길이고, 영주도와 조공도는 당나라와 교류를 했던 길입니다. 신라도는 당연히 신라와 했겠고요. 일본도는 당연히 일본과 교류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당과 교류를 하던 길이 2개가 있는데요. 영주도는 육지를 통해서 교류를 하던 길이었고요. 조공도는 수로, 즉 바닷길을 이용해서 교류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해의 멸망입니다. 이렇게 발해가 성장할 동안 중국 한편에서는 거란이 성장을 하면서 요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세력을 뻗쳐서 중국의 북부를 차지하고 동쪽으로는 발해를 멸망시키죠. 이렇게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하자 발해 유민들은 부흥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정안국, 흥룡국 등을 건설하면서 부흥운동을 벌이게 되죠. 반면 발해 왕자였던 대광현을 비롯한 유민의 일부는 고려에 귀부한다. 즉 고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료는 당시 거란의 칸, 즉 거란의 우두머리였던 야율 아보기가 발해를 멸망시킨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지도는 발해 부흥 운동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여기 정안국과 흥룡국 보이나요? 네, 이 외에도 대발해국을 통해 부흥을 이룩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광현을 비롯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합류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해 건국부터 멸망과 부흥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해 통치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통치체제가 있는데요. 발해는 당과의 교류를 통해서 당의 제도를 많이 수용을 했고요. 그중 당의 중앙통치체제였던 삼성육부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칭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떠한 독자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육부의 명칭에 유교 이념을 반영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육부는 바로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마다 맞는 일이 있어요. 즉, 이 명칭을 유교식으로 바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원적으로 이러한 중앙통치체제를 운영하는데요. 뒤에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발해의 중앙통치체제입니다. 보면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부가 아니라 충부, 호부가 아니라 인부, 예부가 아니라 의부 등 나머지 지부, 예부, 신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교 이념이 반영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원적으로 중앙통치체제를 운영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좌사정과 우사정을 둠으로써 각각 3개의 부를 운영,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괄호 안에 있는 명칭은 다 당나라의 명칭입니다. 다음으로는 발해의 지방 통치체제가 있습니다. 발해의 지방은 우선 5경 15부 62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발해의 5경을 신라의 오소경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라의 오소경은 수도의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고 발해의 오경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15부 중에서 군사적,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 즉 요충지에 마련한 것입니다. 즉 오경을 따로 둔 것이 아니라 15부 중에서 중요한 곳을 오경으로 지정한 셈이죠. 또한 발해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정복한 촌락의 우두머리인 수령을 중앙의 지배층으로 수용하거나 촌락의 행정을 위임함으로써 정복한 촌락을 포섭하려고 한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이 지도가 발해의 지방 통치 체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 오경으로 표현된 것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경으로 표시된 곳을 자세히 보면 부의 명칭이 쓰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부 중에서 중요한 지역에 설치를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발해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 역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니 필기를 하고 나중에 꼭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우선 발해 문화의 특징은 고구려 문화를 토대로 당의 문화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모습과 당의 문화를 수용한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죠. 우선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온돌이 있고요. 그리고 모주림 천장, 정해 공주묘에 굴식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따가 자료를 준비해 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반면에 당의 문화를 수용한 것은 아까 중앙통치체제에서 봤던 삼성육부가 있고 주작대로 그리고 정효공주묘에 벽돌무덤 양식이 있습니다. 자, 온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모조림 천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모주림이란 모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서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를 줄여가며 천장을 좁혀 올라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고구려의 모주림 천장 양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발해의 모주림 천장 구조 양식이죠. 자세히 보면 모주림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주작대로인데요. 주작대로는 도시에서 길게 쭉 뻗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당의 장안성을 보면 지금 도시로부터 이렇게 쭉 일자로 뻗은 큰 길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주작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디가 주작대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길을 주작대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진은 발해, 아까 오경중, 상경성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까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의 무덤 양식이 각각 고구려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우선 정해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구려를 계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굴식 돌방 무덤이란 그림과 같이 판 모양의 돌을 이용해서 이 관을 넣을 방을 만들고요. 방의 한쪽에는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든 뒤 흙으로 이렇게 덮은 무덤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효공주묘의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은 무덤 양식에서 알 수 있듯이 벽돌로 지은 거고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발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대외 교류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필기를 해 두었다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